매주 목요일 유익한 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요, 박사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 중동 정책에도 지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풀어볼까요? 네네. 네. 중동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변되는 요소들이 항상 물가랑 연동돼서 리스크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시킬까봐라는 이제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 대한 외교적, 안보적인 어떤 컨트롤이 안 되면 다른 지역, 특히 중국이라든지 대만에 대한 뭐 안보적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에 대한 가능성들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두 후보 다 모두 다 이제 중동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크들에 대해서 뭔가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이미 오랫동안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단기적인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런 외교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네.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후보별로 중동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공을 들일 예정인데요. 네. 저는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지원의 방편,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들을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민주당의 지원은 이미 그들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네. 컨센서스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은 지속을 하려는 중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하마스, 더 나아가서 이란과의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보이는 데는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적으로 약간 일방적인 전쟁에 대한 지위, 그다음에 혼자서 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을 멈추지 않게 만들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래서 즉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불투명한 그리고 불확실한 리스크들이 상당히 잔존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사실 발언이 좀 강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친이스라엘 행보가 뚜렷한 상황인데 최근에 특히 해리스 부부를 지지하는 유대계 미국인은 머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한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네. 원래 예전부터 트럼프 사위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친숙함,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발언들을 이미 이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일단은 어느 정도 전제로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저도 트럼프는 모릅니다. 전 세계 누구도 트럼프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네. 트럼프는 사실은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했던 분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두 가지의 강한 코멘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돈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우리 돈으로 왜 무기 지원을 해주느냐. 두 번째는 네타냐후가 지금 독단적으로 저렇게 혼자서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독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단 유대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지는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 이스라엘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네타냐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어린 그런 고조적인 어떤 멘트를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네타냐후를 어느 정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면서 스스로 전쟁을 멈추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그러면 그 고립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일선을 했을 때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고립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을 하는 거죠. 중동 아랍 다른 국가들과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 계속 페이버 정책들을 계속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네. 폐지함으로써 스스로 지쳐나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우디를 굉장히 잘 이렇게 공략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는 분명히 사우디라는 어떤 카드를 분명히 이제 호조적으로 좀 이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고립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오히려 무기를 지원해서 애매하게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국보다는 사실상 더 명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불안이나 어떤 리스크들에 대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좀 다운, 좀 약간 경감되는 어떤 좀 좋은 긍정적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증가, 군비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진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네.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누구도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블록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국가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싸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돼서 국방적인 안보적인 어떤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건 기본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주의나 아니면 연합적인 작전을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전쟁을 주도하거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국가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리더십적인 외교적인 리더십의 어떤 능력은 트럼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국제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지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국방과 안보, 국방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재정 지출은 각 국가가 모두 다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 국방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는 측면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두 후보의 중동 정책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시장은 또 어떤 타격을 받을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지경학이라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경제와 무역, 금융까지도 모두 다 지배하거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국면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거의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만약에 중동에 대한 어떤 정확히 말하면 컨트롤 네. 아니면은 컨트롤이 아니라 혹여나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빠져나오려는 엑시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 다음으로 미국이 컨트롤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무력적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두 다 촉각을 태우고 있는 중국 그리고 대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홍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 리스크들이 다시 번져나갈 수 있고 이게 불안이 오히려 더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대한 어떤 컨트롤 능력은 아마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그 외교적인 안보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어떤 평화나 어떤 안보적인 부분까지도 안정을 시킬 수 있는지 그 힘을 테스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장을 참여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런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섹터에 매수가 쏠릴지,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섹터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네, 가장 이제 초당적으로 합의 볼 수 있는 인프라 쪽. 인프라 쪽이요. 네, 인프라 쪽은 민주당 바이든도 사실은 인프라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이제 합의,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지출 규모를 정했는데 이게 그 전에 17년도에 미국의 토목학회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시면요, 10년 동안 17년도 기준입니다. 17년도 기준으로 앞으로 추후 10년 동안 이제 한 4조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설, 교란 건설 아니면은 보수를 위해서는 4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금액을 대략 추산해 보면 트럼프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신재생 정책하고 붙여서 함께 뭉쳐서 2조 달러 지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조 달러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2조 달러를 어느 정도 계획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혹은 아니면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이 2조 달러 이상을 또 증액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 그리고 근거와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규모와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인프라가 좋으면 결국에 미국에 오리엔티돼 있는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아니면 화학 관련되는 산업, 미국과 익스포저가 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갑론을박 이야기는 많지만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재정 적자 위험 때문에 금리는 오를 것이야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도 기간별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대해서 특히 중동에 대한 이제 외교적인 어떤 불안 양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의 트렌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기 1년, 2년을 놓고 본다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은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제 인플레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기 위해서 금리가 중요한 섹터, 산업인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붐업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제가 단기와 장기 굳이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2년 후 정도 지나면요. 물론 처음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경감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가 안정화될 수 있지만 이제 트럼프가 외치는 게 바로 이민자 추방이죠. 네. 불법 이민자로 모두 다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멕시코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2년 정도 지나서는 물가 압력, 내수 압력, 특히 임금에 대한 압박이 결국엔 물가를 갖다가 다시 좀 붐업시키는 약간 이제 물가를 다시 이렇게 드높이는 그런 위험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1, 2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바이오 산업과 네. 화학 전력 산업이 좋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포트폴리오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인프라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이미 미국 대선 결과가 공개가 되어 있겠죠. 네네. 지금 막판 총력전을 다 하고 있는데 경합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은 지금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우위에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네.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 사전 투표 결과도 그렇고 현재까지 플로어를 보시면은 부담이 해리스 쪽이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대략적으로 세 네 개 주에서의 어떤 선거인단에 득표를 해야지만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도 이제 당선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전 투표의 경향도 중요하지만 항상 대선을 겪어보면 사후 투표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투표 결과가 지체되거나 이제 투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약간의 혼선이 생길 것까지 감안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7일 오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거일 이후 오히려 하루 반나절 정도까지는 밀려서 우리나라도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예의주시를 하시면서 좀 결과를 계속 타임별로 계속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신익 박사님과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